안녕하십니까. 진정한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장마철 빨래를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거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표 박사님. 예. 우리 프로그램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잘 봤다. 예. 오늘도 저희 동네 국수집에 제 아내랑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예. 어떤 분이 따님하고 들어오시다가 아버지이신데 딱 보시자마자 그냥 모르는 분인데 잘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 보셨나 그랬더니 시사게이트. 시사게이트. 네. 이름을 얘기하던가요? 네. 혹시 시사게이트 말고 한결의 포커스, 거기에서 그 거리 시위하면서 춤추는 거 그걸 보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예, 일단은 뭐 춤도 췄어요? 안 보셨구나. 네. 아이, 그럼 좀 보세요. 한결의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 진선미 의원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 그래? 딱 선글라스 끼고.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 진선미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예. 그 민변 박주민 변호사하고 셋이서 이제 길거리 강연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좀 흥을 돋우려고 예. 그 청원을 올렸어요. 다음 아고라에. 예. 3만 분이 노래하라 청원을 해주시면 예. 이 3명의 그 강사들이 노래는 못하지만 광대가 돼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래를 할 거다. 예. 서명해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제가 1차, 2차 10만 명, 20만 명 서명은 전부 다 달성을 했는데 그 3만 명 노래하라 서명은 달성이 안 됐거든요. 75%밖에 안 돼서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지. 안 해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프리어그도 사실은 그 예. 투표율 75% 달성이 안 됐는데 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냥 해드렸는데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예. 언제 이 프로에서는 언제 한번 보여주실 겁니까? 지금 하면 되잖아. 그건 안 되죠. 하여튼 뭘 걸어야 돼, 또? 예. 그럼 걸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요청 드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퇴하면? 사퇴하고 국민회가 수립하면? 저를 자꾸 선동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 그거보다 이제 정말 국민들께서 이렇게 동의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인정,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책 마련, 뭐 이런 부분들을 해주신다면 제가 뭐 춤, 물구나무 서기, 발차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발차기 네. 그 무술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를? 3종 예, 세트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춤, 노래, 네. 물구나무 발차기. 4종 세트로. 그날 표창원 쇼.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이 소장님은 뭐 아까 얘기했던 조건에 달성이 되면 뭘 좀 해주실 만한.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물구나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발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는 뭐 젬병이고, 네. 춤은 뭐, 거의 몸치 수준이니까.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네. 출연료를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어. 뭐 그런 건 해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달 출연료. 한 달?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한 달 출연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프로그램. 생계가 곤란해지죠. 그래요. 생계가 올라. 아니, 뭐 이렇게 출연료를 해서 뭐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보자든지. 뭐, 이벤트. 이벤트. 아니, 뭐 예. 옛날에 김원준 총수가 잘하듯이 통닭을 주문해서 먹는다든지. 닭 배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다 돌아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존칭을 좀 써야 되겠어요. 표 박사님. 저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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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요? 안 보이던데. 요즘 안 보이잖아, 통. 원래 잘 안 보이셨죠? 그죠? 예. 아니, 유달리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꼭 노출이 됐고, 저희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기사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뭐 언행이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이 쿼트를 본 게 한 나흘 정도 못 봤죠.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중국에서 오긴 온 거냐. 안 보여. 오늘 그 석간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칩거.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하반기 전국 구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국회만 봐주세요.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국회 쪽만 보세요. 저 보지 마세요. 저랑 상관없어요. 뭐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식 진짜 질문을 받고 대답한 적이 있나요?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됐죠. 최소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없었죠. 없었죠. 후보 때도 한 번 정치부장들 아니 후보 때는 한 번 했었죠. 한 번 있었네요. 질문이 뭐 딱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목하면서 하긴 했었죠. 네. 어떤 자유로운 어떤 토론, 주고받는 질의응답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질문 안 받고 그냥 적색에서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캐묻듯이 싶은 하는 말만 하고 거는 준비한 것. 거의 없었죠. 그때 주진우 씨가 한번 가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무지 당황했죠 그때. 맞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드립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그분이 자기 생각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니 뭐 그것보다 그분은 평소에 뭐 어느 분야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내공이 쌓인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꿈꾼 지가 벌써 얼마예요. 2007년부터 계산해도 충분히 뭐 현안들은 다 깨고 있을 텐데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100개 없어요. 그렇죠. 청와대라는데 제가 뭐 말단 행정관위에서 앉아 있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개 채널이 없어요. 우선 뭐 많이 보는 게 관료들 이 안에는 이제 경찰이나 국정원 정보가 하나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의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당이거든요. 이게 메인 채널들이고 그 다음에 뭐 주변 인사들 옛날에 가까이 지냈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전화하거나 가끔 불러서 얘기 들어보는 뭐 크게 봐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막히기 시작하죠. 언론이 만약에 특정 언론만 쳐다보고 있다. 관료들도 속성상 있는 그대로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심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 보고 올라오지만 안 그럴 때까지는 적당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당 쪽에서 그럼 충분하게 여론을 이렇게 피드백 시켜줘야 되는데 그 채널은 대통령이 열어줄 때 들어오는 거거든. 싫어하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인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이라는 거. 아주 진짜 아까 얘기했던 날것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언론의 필터링 없이. 근데 그걸 활용 안 한다는 거는 그 전 좀 바보짓이라고 봐요. 좀 소통 좀 하고 싶습니다. 김보엽의 시민케입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반도가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칭화대를 방문해서 한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렸던 한반도의 모습도 결국 같은 모습이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프로축구구단 전남의 골키퍼가 자신의 팀 골문에 골을 차 넣어 결국 팀이 지고 말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상 선수가 생겨서 상대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찬 공이 성남의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남에서 매너 자책골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골로 팀은 3대2로 졌지만 승패를 떠난 스포츠 정신이 빛났습니다. 이거 요즘 억지 쓰고 물타기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분들이 꼭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NLL 물타기로 전국이 혼란스럽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 상황을 즐겁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턴 성추행 사건의 윤창중, 성접대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인데요. 잊지 말자 6.25란 표 기억하십니까? 잊지 말자 윤창중, 상기하자 김학의.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구입한 책 5권이 깜짝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책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출판사는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여직원이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아주 몹쓸 악성 댓글도 있더군요. 읽어보니 차마 제 입으로 옮기기 힘들 정도인데요. 노트북을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고생한 젊은 여직원, 그 여직원만 불쌍하게 됐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라고 하실 겁니까?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뭐 누구를 부를 것이냐, 어떤 것을 조사할 것이냐, 이런 데서 막혀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7월 한 10일부터 시작하나요?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텐데 뭐가 잘 조사가 될 것 같은지. 되게 어렵죠. 지금 현상으로는 국정조사가 성사된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국정원에서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를 했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흰종이 들고 흔들었는데 이게 그거거든요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얘들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역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까지 몰리고 나니까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받은 것 같고 이걸 거부하는 모양새로 가는 건 안 좋고 받아놓고 그 안에서 뭔가 다시 물타기라든 뭐 자신들의 주장을 좀 해서 이건 정쟁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서 그런 전략적 구도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느냐? 잘 안 굴러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조사 잘 되는 경우가 여당이 협조를 잘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야당이 잘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국조가 성공하거나 못하는 경우거든요.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이번 국조는 정말 민주당의 총체적 영향을 보여주는 국정조사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보여주는 거 없고 진짜 뭐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나버리면 국정조사 무용론에서 그치지 않고 야당 정말 답답하다. 이런 걸로 갈 거 있거든요. 역풍이 도리어 이제 민주당한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수사권도 없죠. 뭐 상당히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나 저는 이 국민들의 참여고 또 우리 표 교수처럼 표 박사처럼 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동참해 주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느냐.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 민주당의 특정 의원들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특위에서 빠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면 저기 고소고발당한 국정원장을 왜 그냥 두고 소상기 정보위원장을 왜 그냥 둬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뭐 지금도 무슨 뭐 자꾸 뭐 발언하고 있고 뭐죠? 뭐 대테러 방지법인가 뭐 이런 거 사이버 뭐 대책 이런 거 할 때 그럼 또 뭐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주무 그거 아니에요 정보위원장. 그럼 그건 무슨 면직 시켜놔야지 그러면 권한 정지 시켜놓든지 국정원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논란이 되면 최소한 권한 정지를 시켜놓고 뭐 나머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는 그 두 사람이 밉다기보다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파행으로 자꾸 그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이게 그림이 안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보통 이게 며칠, 그 다음에 며칠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다 하면은 45일 정도 되나요? 그렇죠. 45일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를 표 교수님은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관여했나요? 아니,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가 돼 있잖아요. 저는 감시자죠, 증인보다는. 참고인이죠. 참고인. 예. 저는 이제 그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수용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NLL의 역풍도 있지만 역시 학생들과 시민들의 힘도 컸다. 그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여론조사나 인터넷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물리적인 현상, 거리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대단히 큰 압박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학생들의 힘이 컸다고 봐요. 특히 총학생회에서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 또는 일부 학교는 시국선언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 부분은 역시 이철혜 소장님 말씀처럼 저도 새누리당에는 우리가 압박은 할 수 있지만 크게 기대는 못하지 않을까. 특히 이 사안만큼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또 권영세 이런 분들이 계속 거론되던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과연 정말 정의롭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합시다 이러리라고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다만 방해를 좀 최소화해줬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절차를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특정 그 위원들 가장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또 날카롭게 문제를 파고들 수 있는 분들 콕 집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누가 와도 공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보니까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주로 목소리 크고 억지 주장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그게 목소리 크고 억지 주장은 괜찮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그런 면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주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얘기했던 관련성이라는 부분, 사건 관련 이해 당사자라는 부분, 국회법 조항을 얘기했던 심재철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의 김현이나 진선미 의원이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당사자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정문원, 서상기 이분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상 기관이 어디예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잖아요. 국정원, 경찰, 검찰 출신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딱 3명의 핵심적인 그 위원들이 국정원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고 경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 당사자 아니에요. 자기가 속했고 관련 있는 집단을 대표해서 국정조사를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 기업 출신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관들 출신으로서 그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 의원들은 좀 빠져달라. 예. 근데 그게 저는 새누리당의 전략이라고도 보는 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김현, 진선미 의원 등을 뭐 고발당했다 이런 사유로 먼저 공격을 해버리면 민주당 쪽에서 왜 국회의원 특정인을 빠지라 마라 하느냐라고 해버리면 자기들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똑같은 논리로 왜 이중잣대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그래, 우리 얘기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얘기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진선미, 김현 의원 등을 뺄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민주당 측에서 특정 의원 빼라 마라 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신들은 특정 기관 대표들을 안전하게 위원으로 들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잔대가리는 옛날에도 그래. 잔머리. 통상은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세게 얘기하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표현의 품격. 예. 근데 이제 이게 국정원 관련 사건이어서 국정원 직원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국정원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 얘기는 정말 민감한 얘기니까 비공개로 해달라.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질문을 듣고 거기에 증인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 비공개로 합시다.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취재, 압박 이런 국회 외적인 요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한 40몇 % 정도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쳐주신 거 아니에요? 네, 글쎄, 뭐 정확히 저는 숫자에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어쨌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 이철희 소장님은 제 고향 선배이시지만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이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는 대구에서도 교수님들 포함해서 시민들도 거리로 나오고 계시고 선언도 하고 계시고 경상도에 정말 양심과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이게 어쨌든 국가를 위한다는 것, 애국이라는 것 하에서 포용해주고 있었지 이게 정말 이런 허튼 짓 하는 것들까지도 용납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아니죠.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 문제잖아요. 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보기관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선거 개입한 게 이미 드러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진상을 규명하고 제발 방지하라. 이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인들로 나오는 분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추궁하니까 말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리 있게 잘 논파를 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격파를 해서 이제 답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분들이 뭐 사회적 압력이라 그럴까요? 이걸 충분히 느끼고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무게가 있는 거다. 잘못하면 죄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야 가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민주당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단순히 청문위원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공격하느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 전체 영향이 걸려있는 문제지 국조위원 몇 명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딱 멱살 잡고 패대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질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지목만 잘 해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지목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지목 대상 중에 꼭 빠뜨려야 되지 않을 사람이, 저는 제 지금의 어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설 구조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그 사람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연결시켜 주느냐가 저는 민주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정략적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MB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인은 못 나오죠. 정인은 그렇게까지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한 발짝만 더 나가니까 어디로 갈까? 몸통이 어딘지를 길만 이렇게 잘 터주면, 물꼬를 터주듯이 터주면 국민들 흐름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서 얘기해라.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라는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국민의 법정 앞에, 국민의 뭐라 그럴까요? 조사대 앞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민주당이 잘 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걸 못 해내면 막힐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국정원의 정보 막는 능력이라는 거는 뭐 수집 능력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정원도 이 국정조사 TF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고, 당연한 일이죠. 지금 국정원장의 뭐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철통방어할 거예요.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저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약간 좀 저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내친 그룹에 말씀드리면, 그 NLL 문제는 이제는 좀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자꾸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저는 NLL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중요하죠. 진실이 뭔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쨌건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NLL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걸 과도하게 써먹었다,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국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걸 부각시켜야지 자꾸 이거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는 저는 나쁘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지금 2라운드로 끌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국가기록보존소에 있는 거를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이 완전히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 김한길 대표하고 전병헌 원내대표, 이분들이 당론으로 의원들을 압박해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한 것 자체가 거의 뭐 새누리당 사람들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게 왜 NLL 관련된 정상회담 국가 기밀을 왜 자꾸 공개하려고 하고 국익을 해치려고 하는, 그건 다 처음 시작된 것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이고 자신들의,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행한 범죄적인 문제이고, 문제가 추궁되고 있잖아요. 남재준 원장의 공개도 적법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고발됐고, 김무성 또 권영세 이분들의 발언에 있어서도 적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왜 이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원본에 대한 전면 공개를 민주당이 나서서 하느냐.
그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그 전에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에 대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업무를 공개해서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기 연타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취지,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 때문에 한 라운드 더 해야 된다. NLL 국면을 한 라운드 더 끌고 가야 된다. 1라운드에 비교했다. 1라운드는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2라운드로 끌고 간다는 건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거는 종료하고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그렇죠. 저쪽이 원하는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그랬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니. 첫째는 이런 기록 문건을 공개하는 건 합법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저는 듣고 속으로 그거 별로 설득력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장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왜곡됐다는 거예요. 위변조가 됐다는 건데 제가 그 당시 통일 외교 안보 전략 비서관 있잖아요. 박선원 비서관이랑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분도 하나 이제 조심스러운 가설인데 당시 정상회담 현장에 갔을 때 배석했던 조명균 비서관 있잖아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김정일의 워딩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일 그 워딩이 김정일이가 NLL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대요. 더 이상 이거는 손을 못 대겠군요. 그러면 나중에 뭐 그때 가서 뭐 평화적 논의가 나올 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라고 해서 92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92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NLL을 인정했잖아요, 상호. 그랬죠. 근데 그게 99년 가면 북한이 그걸 부정하잖아요. 인정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007년에 김정일이가 만약 그걸 승인을 했다, 용인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인정하게 만든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성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일의 그 발언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규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배석을 해서 녹취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제 그쪽 분들은 쭉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취합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이거는 공개를 해서 분명히 정돈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그렇다면 그것만 확인하자. 그 진위 여부, 이 사본 공개된 사본과 원본이 일치하는 건지 여부만 확인하자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열람 및 공개가 가능한 것처럼 간 거는 일반인 국민에게까지 그렇죠. 다 공개. 그렇죠. 새누리당이 당장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을 음성을 공개하면 너무나 분명해질 것이다. 그 뉘앙스가 NLL 포기라는 걸 국민들이 알 것이다. 그것도 발언의 핵심이 뭐냐면 국정원에 있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기록 보존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본 말고 국정원 버전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국정원에 있는 걸 보자고 자꾸 주장하는 거는 만약에 문건이 위변조 됐다면 녹취 파일도 위변조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당해봤으니까. 발췌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원본을 보고 싶다. 보고 이걸 명료하게 하고 싶다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설득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그런 거를 해서 얻는 이득이 있는 반면에 또 잃는 게 또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크다. 사실은. 그래서 그쯤에서 멈추고 원래 원안대로 돌아가서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빨리 이 문제는 종료라기보다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원래 국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걸 공개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흐름에 좀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편인데 이 원본 공개하자는 표결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컨대 새누리당이 잘못했다. 여론이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저 사람들이 억지를 부렸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표결 이후부터는 그냥 양비론이에요. 둘이 똑같다. 결국 보니까 저것들 그냥 서로 유불리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렇게만 해석이 돼버리니까 프레임이 망가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해하는
할 것 같아요.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니까 그분들이 하죠. 얼마나 억울하고 당한 거 생각하면 다 속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더라도 좀 참으셨다가 국정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떠한 시기에 남북관계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NLL에 대한 확실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정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영역을 넓혀서 보면 국정원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뭔가 된 듯 했는데 안 돼 있다는 게 확인돼 있잖아요. 검찰 개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데가 어디예요? 전혀 여론이나 이런 데 노타치 하는 게 사실 감사원이 좀 그런 겁니다. 감사원도 너무, 왜, 장난 많이 치는 게 사실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그렇죠. 그 감사. 이것도 사실 제대로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도 사실 좀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 예산. 옛날에 기획예산처로 독립해 있을 때에 비하면 지금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안 보이는데 관료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은 이게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민주화시켜주는 과제 속으로 집어넣어서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민주화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과제들로 집중을 해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엄한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실익 없는 걸 막 싸우고 있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명분 가지고 이제 싸우고. 그러다 보니 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풀어냈어야 될 민주화의 어떤 진지들을 만들어 가야 될 이것들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봐요. 이번에 국정개혁 못하면 안 되죠. 이번에 반드시 해야죠.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그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국내 정보 파트 없애자.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처음 출범하고 나서 정보기관 개혁 시리즈를 한번 3편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때 시리즈의 제목이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야 한다. 뭐 이거였어요. 11년 전에 썼던 기사가 아직도 유효한 그때 거죠.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 속에 있었죠? 예. 최근에 문정인 교수가 이렇게 어느 칼럼에서 약간 고해성사 같은 걸 했어요. 자기가 청와대의 국정원 개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는 거예요. 위원장에서 논의를 민간위원들하고 해서 논의를 하는데 대통령의 뜻은 이원화시켜서 원천적으로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문정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는 이 국내외 정보라는 게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합형 정보기구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걸 관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그때 노 대통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분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도 사실은 원래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해보고 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역시 이제는 나누는 게 맞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이제는 나눠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거는 조직의 관성상 그대로 놔두면요. 국내 정보 파트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 나눠주는 게 맞아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런 논리적인 문제보다도 결국은 이해 문제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집권했으니까 놓기가 아깝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 때?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은 다르셨겠지만, 실제 그러한 그 개혁위원회를 주도하셨다거나, 그쪽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속에는 그걸 다 해체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국내 정보에 특히 정치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죽었어요. 왜냐면 고용구 위원장 때는 뭐 무슨 원장이 무슨 뭐 그런 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안 한 거죠. 안 했지만 그렇죠. 그 기능과 조직 자체를 없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소도 시켰고 했는데 이게 살아난 거죠. 사실은 그때 잘라버렸어야 돼요. 영원히 집권할 줄 알았던 혹은 그런 생각을 못 했겠죠. 다른 세력이 집권했을 때 이걸 악용하고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었겠죠. 아니, 그것보다도요. 제가 뭐 변론할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국정원개혁 입장이 비슷해요. 중립파였어요. 대통령이 권력자가 의지를 갖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도 당시에도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중립파가 답이 아니고 민주화로 가야 됩니다. 민주화로 간다는 얘기는 시민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우선 내가 거리를 두면 어느 정도 맑아진다고 본 거예요. 권력기관들 그 컨셉의 차이예요. 권력을 놔버리면 스스로 자정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제가 드린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만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대통령이 가만 안 놔두면 도로 가는데 그렇죠. 그 생각 안 하신 거죠. 다른 대통령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좀 순진한 믿음이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계속 반복해서 강의 때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불만인 것은 검찰 개혁 안 하신 게 불만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악용된 사례들이 너무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시작하셨으면서도 결국 5년 임기가 마쳤을 때 검찰의 조직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도 그 중에 하나고 경찰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저는 잘은 몰라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강하게 가지셨으면서도 결국 임기를 지나시면서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신 게 아닐까. 그래서 괜찮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잘 돌아가더라.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것들. 그런데 나중에 그 골격과 시스템과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괴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노 전 대통령은 어쨌든 독대복을 없앴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국내 정보는 뭐 상황실 통해서 받고, 국외 정보, 이제 대북 정보나 이런 거는 또 뭐 해당 비서관실, 수석실 통해서 이렇게 받았고, 독대복을 없애보고 한 거는 굉장히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한 거에 비하면 저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해진 거죠. 사실은. 그거는 한시적이란 거죠. 그분 재임 기간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후임자도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방법이 조직 개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잖아요. 미국처럼 정보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랑 엇갈리게 하는 거죠. 반 정도를 걸치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반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원세훈처럼 마음대로 전용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항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인. 미국은 10년이죠. CIA 국장이 10년 정도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임명 시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10년이 엇갈리죠. 예. 원세훈 전 원장. 오늘 검찰 출두. 잠깐만, 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MB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줄 몰랐죠. 그럼 예측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이렇게 전형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걸 되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한 거야.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셨어야죠. 네. 사실은. 그거 동의합니다. 예. 원세훈 전 원장 오늘 검찰 나갔는데 모르겠네요. 지금쯤 구속영장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저는 이거 시그널이 안 좋아요. 검찰이 왜 개인 비리로 가는지 전 좀 굉장히 느낌이 안 좋게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 박사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구속을 안 하는데 앞으로 뭘 구속을 시키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비리 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묘한 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구속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백운종 전 대표 문제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백운종 전 대표가. 근데 아무리 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엄청나게 큰데 박지만 씨의 오촌 자살 살인 사건 연루됐다는 기사 보도한 걸 가지고 구속시켰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쓱 보석 허가를 했더라고요. 이제 원세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속 안 하냐 했더니 구속시키긴 하는데 이게 다른 건으로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위험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원세훈 전 원장도 하나의 지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시그널을 보내고 다니듯이 원세훈 씨도 가지고 있는 뭔가 카드와 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팽당하고 버려질 경우에 반격을 가하거나 뭔가를 터뜨림으로써 국민을 전환시키고 이럴 심리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법정에서의 재판에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판사가 올곧은 판사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래서 법정 구속을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원세훈 전 원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판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을 하면서 네가 진실을 말하면 감형을 해주겠지만 혼자 짊어지고 갈 거면 중형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배우 털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세훈에게 그 카드를 뺏은 거죠. 구속시킨 건 쉽게 말해서. 그랬죠. 예, 네 개인 비리를 구속하는데 행동 잘해. 행동 잘 안 하면 개인 비리 더 키워서 너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 만들고 연구에 못 나오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별건 수사다라는 표현. 별건 수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의도를 갖고 입막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다르게 이쪽 건 원래 잘못한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덮고 적당히 가고 이쪽 건으로 해서 어쨌거나 원세훈은 구속시키고 뭐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결과는 뭐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를 보호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 비리 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구속의 효과는 진이되 사람들 느끼면은 그 사람은 구속은 됐잖아. 그렇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상당히 좀 중의적이고 복합적이고 의도에 따라 또 문제는 그 수사진 간의 연결 교통이 있느냐, 그 검찰총장의 의지가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른 것으로 본다면 개인비리 수사팀은 개인비리 수사를 그냥 엄정하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국정원 사건 이건 별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검찰청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비교가 되죠. 조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원세훈 입장에서 한 별건 수사라는 것은 개인비리를 구속해놓고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효과를 결국 여기서 거두려는 것 아니냐,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뭐 압박을 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국정원 사건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말을 통제하려는 도구로서의 개인비리 구속이 아닐까. 그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이거 말고 더 있거든 하면서. 그렇죠. 이걸 목을 콱 재고 말 조심해라는 거죠. 법정 가서. 네가 딱 책임질 것만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엉뚱한 얘기 하지 마. 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철희 소장님. 네. 이번 NLL 물타기 관련해서 칼럼을 쓰신 걸 보니까 네. 사자성어를 쓰셨어요. 네. 지록 위마라는. 네. 네. 어떤 지록. 뜻이죠? 네. 사슴을 지목해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고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시황 때 내시였죠. 내시였던 사람인데 진시황이 원래 누구죠? 그 부소한테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었는데 그 막내 아들 누굽니까? 그 멍청한 있잖아요. 그 친구의 척건이에요, 조고가. 그래서 유서를 위조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죽을 때 하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있잖아요. 왜 그거. 유지를 그걸 막 위조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권한을 줘서 승계를 시켜놓고 급주는 거죠. 이렇게 말을 저거 사슴을 보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다 사슴이라 그러는 놈은 다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슴이냐 말이지 그랬더니 다 말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도 공개할 때 문건 등에 이게 사슴이에요. 그잖아요. 사슴 들고 봐라 이 말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슴인데 왜 말이라 그러지? 사람들은 알아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억지를 부린 거다라는 얘기고 제가 그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럼 조고는 누구냐?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 고사에 보면 약간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이사라고 아주 유명한 명제상이 있잖아요. 진시황과 더불어 진제국을 만들었던 이사가 거기에 동조를 해버려요. 진시황이 죽고 난 뒤에 이 조고의 강권에 못 이겨서 동조를 하거든요. 그 이사의 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사는 난을 일으키진 않았죠. 이괄의 난 이런 거 아니에요. 헷갈려. 근데 그 이사는 또 누구냐?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걸 주도한 사람은 누구고 왜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따져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 건데 국정조사 잘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색깔로 치면 이게 빨간색을 들고 까만색이라고 주장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까만색이라 몰랐다?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여권의 뭐 일부 사람들, 내지는 보수 언론의 일부 사람들은 일종의 지록 이마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사슴을 사슴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자꾸 말이라고 우기냐 이 말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신일까요? 그런 거짓말이 다 명백하게 들통나기를 좀 바랍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계신 양심적인 분들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양심입니다. 2008년 미국 UCLA에서 행한 실험에서 동물은 좋아하는 먹이를 줄 때 대뇌 변연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인간은 옳고 공정한 일을 할 때 대뇌 변연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동물에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도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인간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목격할 때 대뇌 섬엽이 활성화되면서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서는 정의감이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것도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양심적인 당신,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국민 여론이 조작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적나라한 모습들을 목격하시면서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십니까? 조금 참으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지난 역사가 말해줍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지 못해 속병을 앓던 이발사는 갈대밭에서 기어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고서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양심적인 당신, 당신보다 먼저 잘못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당신의 동료와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뒷목을 무겁게 잡아 누르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하시고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동의 결과로 맛볼 수 있는 참 행복을 느끼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고, 나서면 찍히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 사는데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면 외롭고 불이익 받겠지만 정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다른 일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감과 함께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당신, 지금 국민들은 아파합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죽었다며 아파합니다. 국가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어찌 학교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법과 질서 도덕을 지킬까요? 당신의 침묵과 주저가 거리와 시장과 학교에서 정의를 죽게 합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아갈까요? 당신의 가족과 자녀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는 일은 과연 없을까요? 세상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옳음을 위해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닌 진지하고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며 꾸준히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변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말이죠. 국정원과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당신, 세상을 바꾸는 멋진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오래도록 자녀와 자손이 자랑스러워할 정의로운 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느끼고 계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밝고 행복한 정의의 감정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올바른 결정을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 아시죠? 네. 어젠가요? 그저께 7월 2일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징역 1년. 그것도 양심 없는 검찰인 거죠. 자격정지 1년까지. 최후 진술을 보니까 기자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엄청난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은 보도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그게 참된 언론인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네. 그런 어떤 기자로서의 사명이나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건 헌법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실정법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 기소 그리고 구형이 대단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가치란 거는 타인 간의 어떤 사적인 대화를 제3자가 누설한다든지 발설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개인의 권리 보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기술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최필립 이사장이란 분이 최 기자와 통화를 하다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본인은 눌렀다고 착각을 했던 것을 보이는데 그대로 휴대전화가 통화 중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대단히 이제 공익적인 내용이고 중요하고 보도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득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에
보호 대상이냐? 네. 이건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걸 막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들리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나한테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관이다. 그럼 그 경찰관은 당연히 그 혐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수사를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의 혐의의 어떤 접수라고 봐야 돼, 인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자는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들렸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당연히 보도를 해야죠. 8월 20일에 선고 공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최성진 기자랑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 이름이 이봉창이래요. 봉창? 네.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독립투사인데? 그래서 예. 그 봉창하고 이 봉창하고 좀 아니 이름값을 확실히 하든가. 아, 예. 네? 이봉창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봉창. 제가 최성진 기자를 만나봤는데요.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시청자분들께도 예. 어떤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네, 정축산업회 지분 매각 보도로 인해서 사실은 몇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변화라는 거는 정축산업회가 애초에 의도했던 그 시민 어떤 공론화 절차 없는 정축산업회 지분 매각은 저지가 됐고요. 이제 그거를 대선에 활용하려 했다면 그런 의도 역시 분쇄가 됐습니다. 저로서는 기자 생활 그동안 해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가로 또 반면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실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지만 앞으로 제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했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도 성실히 최대한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원을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시민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언론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 기자들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잘 싸우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모습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는 지금 징역 1년 구형받은 거죠. 많은 언론사 후배들, 언론계 후배들도 이런 결과에 위축되지 않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취재하고 또 보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시사게이트 공식 트위터로 Truth for All of Us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위원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조사할 것인지요?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조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글쎄 이걸 제가 알면 이게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조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순서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작 조사하고 싶은 사람을 어디에 넣느냐 이런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MB가 저는 제가 만약 국정조사위원이라고 한다면 MB의 역할이 뭐였는지 당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어떻게 찾아낼 거냐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정교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머릿속에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하여간 그런 부분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좀 계기들을 잡아내는데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까지만 가질 수 있다면 MB 책임 전직 대통령, 당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에 국민적 관심만 불러일으킨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대화 중에도 사실 좀 빠뜨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직 대통령 말고 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저는 팩트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지난 대선의 정통성 시비로 가버리면 저는 본질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실제로 실익이 별로 없는 거다. 정통성 시비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권영세 의원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만약 그걸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당시 두 사람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의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실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않고 가설로서 대기를 한다 그러면 양쪽이 거의 제로섬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로 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걸 만약에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아주 냉정하게 따져도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회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만약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국민들이 그냥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짜 팩트가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이 프레임을 민주당이나 야당이 주장을 해서 그 프레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요. 먼저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라는 게 시기상의 것이라면 저는 이제 당연히 국정원 직원 김 씨를 가장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직원? 예. 그때 잠금돼 있던 네, 그 시발점이기도 하고. 잠금. 잠금?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 위로 다가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먼저라는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다라고 본다면 저는 역시 원세훈은 아니겠는가. 물론 이철호 소장님 말씀처럼 전 대통령이 하나의 최종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에게서 어떤 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세훈 전 원장은 이미 본인의 범죄 행위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전 대통령의 역할 또 독대시에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끌어내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NLL 대화록을 건넸는지. 그렇죠. 그 부분도 당연히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소관 사항이니까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전 두 가지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시각이고 하나는 이제 범죄 수사적인 시각인 거죠. 정치적인 시각은 늘 결론을 먼저 둡니다.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철호 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는 건 부담스럽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범죄 수사적인 시각은 뭐냐면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두면 안 됩니다. 그걸 예단이라고 선입견이라고 하고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잖아요. 원세훈, 김용판 뒤는 없다라고 예단을 하고 선입견을 긋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치적 수사라고 불러요. 그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길거리 순경이 지나가다가 차량에 어떤 부착 장치의 위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우고 검문을 했어요. 근데 안 해보니까 불법 무기가 나와. 그래서 일단 긴급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뒤에 다른 게 있고 가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사의 방법이고 최종 목적지구는 그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도 생물입니까? 네. 정치도 생물이죠. 예, 사람 움직이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어떤 그 혐의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꾸 즉시강제 얘기를 했던 것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일단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인신구속 체포 등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닐 테니까 동료, 협력한 사람 누구고 그 지시한 사람 누구고 올라 가다 보면 그건 결국 대통령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때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정치 권력의 힘에서 막혀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튀어나오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마음, 심경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되게 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현재 정권 권력 정부는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 법정 절차, 적법 절차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고 나타나면 국민들도 수긍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게 시민을 실어주십시오. 과거에 선거기간 동안 했던 이야기들은 내가 오인했었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과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계획안 내놓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미연에 나는 아무런 책임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국민들은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적으로도 진행되게 하려면 여기에 정치적 프레임을 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 얘기도. 맞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섣불리 정치적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종국에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현 대통령이 있을 겁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이미 정치적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해서 이거는 배제시켜 놓고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아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인으로 불러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판단 이런 부분들이 어땠는지를 규명을 하는 게 이 사건을 푸는 열쇠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희 시사게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회부터는 시청자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겨레TV 시사게이트 3회를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까 이철희 소장님이 사슴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이야기했는데요. 지로 시작하는 이 네 글자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쥐가 많잖아요. 지랄발관. 지지지지. 지지부진. 지지부진. 네. 이거는 아닙니다. 댓글에 정답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선착순 1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분인데? 20분. 20분으로 업데이트 됐군요. 저는 10분에게 보내드려요. 20분에 20분. 네. 선물로 보내드리는 책은 박범신 소설가의 장편소설 소금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고요. 한겨레 출판에서 이번 주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시사게이트의 게이트가 국정원 게이트, 그 게이트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게이트는 문입니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 그렇죠. 소통의 문, 또 진실을 향해 열리는 문. 저희가 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비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